안녕하세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마을 라디오 통통라디오의 박광수입니다. 조선의 궁궐이었던 경복궁 근정정 뒤에는 왕들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의논하던 사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정전 양옆으로는 동쪽에는 만춘전, 서쪽에는 천추전이라고 부르는 원돌이 깔려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경복궁에는 대문이 동서남북 네 곳에 있는데 남쪽의 대문이 저희에게 잘 알려진 광화문이고요. 서쪽 대문의 이름이 영추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서쪽을 가을, 한자로는 추에 비유하셨다고 합니다. 지난달은 더위의 끝자락이었고 다음 달은 겨울의 문턱일지라 신선한 가을의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제격인 10월. 서로의 땀 걱정 없이 혹은 차가운 손에 놀랄까 신경 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기에도 좋은 계절.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로 10월의 통통 라디오 시작합니다.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안녕하세요, 양수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10월에는 어떤 이야기들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책 이야기는 훈훈한 형제를 전하는 전래동화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소롱의 노영아입니다. 저는 가을과 관련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스케치의 최고은입니다. 오늘 알록달록 전시회와 그 전시회를 주최한 상록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도 다양한 이야기들로 준비되어 있네요. 저희 통통라디오 티스토리에 올라온 청취자분의 방송 소감 듣고 가겠습니다. 네, 김승리님께서 티스토리에 올려주신 방송 소감입니다. 가을입니다. 하지만 낙엽은 더 기다려야겠어요. 항상 세월이 가는군요. 불편한 삶이어도. 감사요. 열정을 보이고 희망을 만드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승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연 남겨주신 김승리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이 가을이 좀 더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 기자님. 네, 오늘 현장 스케치는 전시회 소식이라고 하셨죠? 네, 알록달록 전시회와 그 전시회를 주최한 상록수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부터 9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된 알록달록 전시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알록달록 하면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다양한 느낌,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채가 같이 함께하는 어우러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소리를 내면 알록달록 하는 것도 재밌고 그 아기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는 왜 알록달록한 것들은 보통 아이들하고 뭔가 같이 할 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알록달록 전시회는 그 광화문역 안에 있는 광화랑에서 장애 일러스트 작가들이 그린 일러스트 작품을 전시하고 이제 상품들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전시회였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곳에서 오픈된 느낌의 공간으로 이제 진행되어서 매우 쉽게 볼 수 있었고, 아기자기한 느낌들의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작가들 개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일단 류경의 사무국장님의 목소리로 자세히 들어볼게요. 상록수가 그림 교육을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매년 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순수 미술을 전시를 하다가 한 8년 차 되면서부터 그냥 전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제 그림을 가지고 경제적인 자립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해낸 게 이제 일러스트라는 장르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는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동화책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트 상품이라는 거, 일러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따로 커리큘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배우던지 아니면 그 안에서 한 해는 그림을 배웠고 한 해는 그 안에서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도 해보기도 했고, 또 올해는 이제 아트 상품, 그러니까 일러스트 아주 전문 강사님을 찾아가지고 아예 그 수요일마다 그 일러스트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아예 일러스트만을 가지고 하는 전시회. 그래서 아무래도 일러스트라는 건 색감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해서 알록달록 전시회라는 걸 기획을 해가지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광화랑에서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저처럼 그림에 꽝인 사람들에게는 저 멋진 일러스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괜히 궁금해지고 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일러스트 반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건 올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상록수 교육실에서 이제 매주 1회씩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 뭐 지금 올해부터 그림을 시작했다 그게 아니라
상록수가 그림을 교육한 지 10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10년 안에 5년 정도 전서부터 그림을 그리신 분도 있고,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저희가 또 교육생들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일러스트라는 거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냥 미술을 배우는 것보다 일러스트라는 건 어느 정도 그림에 대한 기본이 조금은 있으신 분들이 해야 이게 그림이 되지, 기초를 배우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조금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고, 정말 그래서 좀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가 아니라 일러스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전시회와 일러스트 교육에 대해 듣다 보니까 교육에 참여하거나 전시를 했던 작가분들의 변화나 계획들이 궁금해지는데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전시회도 다녀오고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생이시고 전시도 하셨던 신난영 작가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볼게요. 하고 나서는 그 어떤 사물에 대한 색감이나 형태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보게 됐어요. 교육 후에요? 예. 그걸 어떻게 저런 걸 캐릭터화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관심 있는 거는 뭐 일러스트 쪽에 관심 있고요. 향후 계획은 뭐 특별히 큰 계획은 없고,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가족 동화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인 것 같네요. 저는 옛날부터 미술하면은 저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것만 그렸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일러스트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생겼고요. 이제 아까 들었듯이 가족을 주제로 한 동화를 그려보고 싶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만약에 나오시게 되면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전시회가 또 있다면 가고 싶은데 전시회 이후 일정이 있나요? 그것 역시 물어봤죠. 한번 들어볼게요. 일러스트 아트 상품이라는 거 가지고 지금 3년째, 지금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거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시회가 지금 좀 일찍, 대관을, 무료 대관이라 우리들 마음대로 날짜를 잡을 수가 없죠. 좀 생각보다 일찍 했는데, 이제 아마 말 되면 작품집을 하나씩 도록을 좀, 원래는 전시회 때 도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뒤쪽으로 결과물로 도록을 만들려고 지금 도록은 아직 우리가 이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로 남아있고요, 지금 반에. 아마 일러스트반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서 의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꿈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는 사람들도 꿈이 그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걸로 먹고 쓰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생들을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찾아낸 하나의 과정이니까, 목적이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 일러스트는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정말 여기서 정말 이쁜 캐릭터들이나 정말 그 각자가 원하는 일러스트의 그 목적들을 상록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발판으로서 지지자로서 같이 해줄 수 있도록 상록수에서는 아마 내년에도 일러스트 많이 있을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형태로든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눈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 더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 아마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시작했고, 그림을 하고 전시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아트 상품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럼 일러스트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러스트를 했고, 지금 그걸 상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언젠간 상품을 만들 거고, 근데 그 상품이 언젠간 또 판매가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말 끝에 그 결과물들이 돼서 장애인 작가들, 아티스트들한테 정말 재능은 있지만 그걸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향후 저희의 목표예요. 이게 듣다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뭔가 취미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동호회 같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 오면서 이게 뭔가 점차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는 어떤 되게 좋은 계획까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주최하는 단체 뭐 이곳이 상록수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상록수는 1988년 근육병 장애인 세 분이서 이제 독서 토론 모임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림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게 2000년도부터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또 상록수는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항상 함께 어울려져 활동하는데요. 장애인, 비장애인들의 서로 간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생각합니다. 이제 장애 유무를 따지기보다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책, 교육, 그림, 여행 등 활동들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생각하는 곳이죠. 서로 어울려지면 한다는 것은 통통 라디오 저희 하는 것과 닮아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회와 상록수에 대해서 취재하면서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 통통 라디오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자연스럽게 어울려진다면 장애인들의 자립뿐만 아니라 이제 장애 비장애 장벽도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우러짐은 즐겁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네요. 합창이나 오케스트라처럼 멋진 하모니를 이룰 적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요.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의) 기도 이혜인.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주소서. 노영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 내내 그리 덥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선생님은 가을을 타시나요? 예, 아주 깊게 아주
오랫동안 탑니다. 정말요? 예. 의외인데요, 완전히. 가을하면 우리가 의뢰에 떠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 있으세요? 그래서 가을하면 편지 아닐까요? 여행, 독서, 저는 가을하면 단풍이 떠올라요. 단풍이 떠올라요. 그래서 단풍 구경.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얼마 전에 그 예전에 주고받았던 뭐 지인들, 친구들, 뭐 저희 지금 이제 남편과 연애하다 그때 편지 정리하다가 정말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을엔 편지를 쓰세요. 뭐 그런 옛날 노래도 있었던 것처럼 가을에 정말 이렇게 뭔가 편지를 막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아. 느낌이 그런 드는 것 생각이 같아요. 들기도 해요. 그러고 저는 가을엔 왠지 사랑하고 싶은 계절도 같아요. 결혼하신 분이라면 옛사랑이 떠오르는 계절?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가을을 맞아 음악가들의 사랑, 편지, 그리고 시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체코 작곡가 야나체크의 비밀 편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1917년에 63세가 된 때 38살 아래인 24살의 유부녀 카밀라 스테슬로바와 사랑에 빠져듭니다. 저희 잠깐만요. 그럼 이 작곡가는 이때 노총각은 아니었던 거죠? 그쵸, 유부남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63세이신 분이 지금 딸뻘인 24살의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으로는 저희도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예술가의 사랑으로 그렇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사랑했어요? 그렇진 않아요. 두 사람 편지를 700통 넘게 주고받긴 했지만 사실은 야나체크가 짝사랑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키스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사랑의 힘이 참 위대하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야나체크는 카밀라를 만난 뒤로 정말 걸작을 줄줄이 쏟아냅니다. 대기만선 작곡가였던 야나체크의 뮤즈가 어떻게 보면 카밀라였던 셈이지요. 그럼 그전에는 그닥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걸까요? 그런 곡을 써내지는 못했어요. 지금 야나체크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곡들은 모두 이 여자를 만난 이유로 작곡했다고 봐도 뭐 괜찮죠. 사랑은 11년 동안 불타는 사랑으로 이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야나체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아니 어쩌다가 두 사람이 카밀라의 아이와 함께 산책을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나체크가 아이를 찾으러 빗속을 헤매다 결국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걸 참 슬프다고 해야 될까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좀 애매하네요. 이 상황이. 그래서 원래는 이 연애편지라는 작품이 그 전에 선보이려고 하였으나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야나체크가 죽은 뒤에야 선보이게 될 수 있었고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야나체크가 카밀라에게 쓴 무려 700통에 달하는 연애편지가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그래서 음악으로 쓴 연애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제를 체코어로 살펴보면 어떻게 제대로 원어로 살펴보면 은밀한 편지가 더 적절한데 우리말 표제로는 비밀 편지가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비밀 편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왠지 은밀한 편지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도덕적으로 잘 안 맞아서 우리나라 표제로는 비밀 편지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야나체크가 카밀라에게 쓴 문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당신은 내 모든 음표 뒤에 생생하고도 사랑스럽게 존재하오. 당신 몸의 향기, 불타는 키스, 이 모든 음표가 당신에게 입맞추고 있소. 편지는 정말 멋있게 쓰신다.
야나체크 현악 사중주 2번 4악장 아타카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현대음악이라 조금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건데요. 현대음악에서 곧잘 들을 수 있는 충격적인 음향이 작곡가의 불타는 사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나체크의 비밀편지는 아마 야나체크의 유서가 된 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들어보니까 약간 소설 은교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쵸. 가을하면 그 소설처럼 독서의 계절답게 이번에는 좀 분위기 있게 시로 바꿔볼까 하는데요. 시와 음악은 어떻게 보면 각각 독립된 장르고 독립된 예술이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하나로 합친 예술이 가곡입니다. 가곡의 왁은 수베르트지만 오늘은 좀 가을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멘델스존의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하이네가 지은 시에 펠릭스 멘델스존이 곡을 붙인 노래의 날개 위에인데 기악곡만으로도 자주 연주되고 워낙 유명해서 아마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노래의 날개 위에 노래의 날개 위에 그대 태우고 사랑하는 그대여 겐지스 강가의 평원으로 가자. 그곳은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 고요히 달빛 받는 장미의 화원. 연못의 연꽃들은 사랑하는 자매를 기다린다. 제비꽃들은 서로 미소 지으며 별들을 보고 소곤거리고 장미들은 서로 정겹게 향기로운 동화를 속삭인다. 깡총거리며 뛰어나와 길을 쫑긋거리는 영리한 영양들. 멀리 귓가에 들려오는 강물의 성스러운 잔물결 소리. 그 화원의 종려나무 아래 우리 나란히 누워 사랑과 안식의 술잔을 나누고 행복한 꿈을 꾸자. Auf Flügeln des Gesanges, Herzliebchen, trag ich dich fort nach den Flurien des Ganges, dort weiß ich den schönsten Ort. Dort liegt ein rotblühender Garten im stillen Mondenschein. Den Lotusblumen erwarten ihr trautes Schwesterlein. Die Lotusblumen erwarten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소프라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가을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하고 많이 사랑하는 10월 되세요. 예, 노영아 선생님 덕분에 가을과 어울리는 음악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에게 익숙한 전래동화 이야기와 함께 할 이 책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 라면 광고에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애 좋은 형제가 나오는 의 좋은 형제가 오늘 함께할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전래동화 어떤 이야기들이 기억나세요? 전래동화면 콩쥐팥쥐? 아, 콩쥐팥쥐. 어떤 점 때문일까요? 뭐 의존 형제나 자매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확 이렇게 떠올리기도 했고, 이제 피는 안 섞였지만 어쨌든 자매라는 입장에서 자매라는 게 많이 싸우는구나. 저도 남매긴 하지만 이제 좀 다른 느낌으로 아, 자매들은 저렇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강수 선생님은 네. 저는 금도끼 은도끼요. 아주 유명한 동화죠. 네. 예.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예, 저는 거기서 욕심을 버리라는 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갖고 예, 그런 부분이 참 그런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노영아 선생님은요? 저도 이 우애 좋은 형제를 보니까 그 오누이들 동아줄 타고 올라가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오누이는 사이가 엄청 좋았는데 저는 제 동생이라 별 좋지 않아서 이 동화가 생각이 났네요. 남동생이 있으세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또. 네, 대부분의 전래 동화들이 뭔가 좀 뚜렷한 권성징악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의좋은 형제처럼 이렇게 마냥 사이좋게 시작해서 사이좋게 끝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떠한 반전도 없이 사이 좋은 형제의 우애를 확인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보통 뭐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기 마련이고 또 결혼하고 나면 부양 가족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각자 자기 재산에 욕심이 좀 더 생기기도 하고 보통 그러지 않나요? 형제 자매들 그렇죠. 사이가? 예, 최근에 롯데 사태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이게 왜 맞아요. 저렇게 재산만 많으면 하다가도 또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남동생이랑 너무 많이 싸우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사이좋은 형제들은 그냥 그렇다. 진짜 이야기뿐일 거야. 뭐 그렇죠. 네. 아무리 이야기라고 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이좋은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전래동화라는 면에서 이 책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읽거나 듣기에 뭐 이제 별로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또 내용도 쉬운 편이라 별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고요. 또 이 책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동생이란 말은 쓰지만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나이 어린 분들한테 뭐 아우님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는 별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형과 아우라는 표현, 뭐 또는 모내기, 풀 뽑기, 허수아비 세우기, 낯가리 쌓기 등 일련의 농사 과정을 아주 단순한 표현들과 그림들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래동화는 아무래도 다양한 출판사에서 또 다양한 버전의 책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소개해드리는 책은 국민서관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 좋은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문장들이 아주 깔끔하다고 느껴져서 좋았고요. 또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은 뭔가 판화 같기도 하고 예전에 어릴 때 저희가 고운 모래에다가 색칠하거나 뭐 사포에 색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면서 그림은 또 되게 단순하고 사이좋은 형제의 느낌이 이게 그림에 어울리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림 속에서도 착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색감도 칙칙하지 않고 너무 튀지도 않고 암튼 그런 그림도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림이 김천정 선생님의 그림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책 그림을 보니까 사실 저희 세대에는 익숙한 그림이긴 한데 지금 세대 애들이 저 그림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야기 스토리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림 자체는 좀 생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책을 보는 뭐
부모님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거 같이 설명해 주시고 이게 또 모내기 할 때 뭐 씹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사실 어떤 노래가 이 책과 어울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게 노래가 아니라 영화였습니다. 영화요? 의좋은 형제 떠오르는 영화가 뭘까요? 그게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처음부터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함께 여행을 하면서 형제의 정을 찾아가게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특정 분야의 재능을 보이는 증세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 영화에 나오는 형은 숫자와 관련돼서는 아주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 자폐증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있는데요. 이 형의 이름이 레이먼드입니다. 그런데 이 형 레이먼드를 동생 찰리가 자기의 유산 문제 때문에 찾게 되고 그리고 형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형에 대해서 동생이 이제 점차 알아가고 적응해가고 애정이 생기는 그런 영화예요. 더스틴 호프만이 이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형 레이먼드 역을 해서 아주 명연기로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또 젊은 시절에 톰 크루즈를 만날 수 있는 영화인데요. 1988년에 제작된 바로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의좋은 형제처럼 처음부터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아주 찡한 감동을 주었던 영화고요. 영화 레인맨의 수록곡이었고 꽤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아주 또 인기가 높았던 그대 그리고 나라는 드라마에 나와서도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루 크리스티가 부른 비욘드 더 블루 호라이즌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노래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존 형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전래동화로 알려진 이 이야기가 1956년부터 무려 2000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고 그래서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의존 형제 이야기가 단순한 전래동화가 아니라 사실은 실존했던 형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진짜요? 정말이에요? 그냥 본보기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니 좀 놀랍기도 한데요. 이건 정확하게요. 충청남도 예산군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군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산의 실존 인물인 이성만, 이순 형제의 우애를 다룬 의존 형제 이야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인 세종 때에 충남 예산에서 호장을 지낸 이성만과 이순 형제가 나눈 형제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된다 하여 연산조 3년에 우예비를 건립했던 사실이 단순히 우화로만 전해져 내려오다가 1978년 대흥면 상중리에서 우예비가 발견되고 지난 형제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산군은 2002년에는 대흥 동원 앞에 의존 형제상을 건립했고요. 2004년에는 의존 형제 테마공원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의존 형제 축제를 열기도 했고요. 대흥 의존 형제 공원에서는 현재 매월 둘째 토요일, 그러니까 아예 한겨울은 좀 쉰다고 하고요. 의존 형제 장터도 열려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산물 판매를 비롯해서 지역 명인들의 공예 작품들이 장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하나가 지역의 경제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게요. 저는 의존 형제 이야기가 뭐 이렇게 널리 예산군에 뭐 연결돼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의존 형제가 예산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형제 우애가 좀 더 빛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형제 이야기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느 장면이세요? 아무래도 수확한 별을 형제가 똑같이 서로에게 날라주다가 이제 반길에 서로 만나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그쵸. 그게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국민서관에서 나온 이 책에서는 그 장면에서 형제가 딱 만나고 뭐 아이고 형님 동생아 한 다음에 그랬었군요. 딱 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는 그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참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학년 아이들과 이 책을 읽고 나서 혹시 이 형제들은 계속 사이가 좋았을까 하는 뒷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형제들의 뒷이야기 어떻게 상상하세요? 박강수 선생님은요? 예, 저는 아주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서로 끝까지 예. 행복하게. 예. 노영환 선생님은요? 제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요즘 하도 형제의 재산 다툼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현재는 사이좋게 지내지만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흘러서 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좀 덜해지면 그것이 다툼이 돼갖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바람은 해피엔딩이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우리 최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두 분 의견의 중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현실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렇다고 저희 바람은 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하기도 그렇지만 너무 안 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현실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아갈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도 참 다양하게 상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사이가 좋을 거라고만 믿지는 않고요. 좀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형인가 동생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한 형제 가족이 이렇게 돌봐주는 이야기. 왜냐하면 책에 또 둘이서 농사를 아주 열심히 지으니까 또 아이들은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는구나. 아이들이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런데 옛 이야기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사이좋은 형제 자매 또는 남매를 만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흔히 그중에 재주 좋은 누구한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사람을 시기해서 모함하고 하는 경우들이 뭐 우리 얘기 또 서양의 옛 이야기에도 많이 나오고 그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언니들도 동생이 행복해지니까 또 쿡쿡 찔러가지고 그 남편 얼굴 그쵸. 몰래 봐라 막 또 이렇게 해서 사단을 만들잖아요. 보통은 막내들이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첫째라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되게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저희 집 막내가 또 예뻐요. 그래서 왜 첫째들은 이렇게 막내를 괴롭히기만 할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의좋은 형제의 우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옛 이야기도 한편 같이 보면 더 재미있을 듯해서 소개해드릴게요. 힘도 세고 똑똑하지만 몸은 반쪽인 전래동화 반쪽이 혹시 아시나요?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요. 형들이 동생을 어디다 버리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이제 그렇죠. 그게 못된 형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자식이 없는 아주머니가 산신령님께 아주 열심히 빌고 빌었더니 이 신령님이 잉어 3마리를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아주머니가 이제 첫 번째 2마리째까지는 아주 맛있게 먹고 배가 좀 부르니까 3마리째는 밥만 먹고 조금 쉬는 요 사이에 고양이가 그 남은 잉어 반쪽을 홀랑 물고 가는 바람에 세 아들 중에서 막내만 반쪽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뭐 쑥쑥쑥 잘 자랐는데 네 첫째, 둘째 형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막내가 아마 정말 따라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형들을 따라가는 망대를 형들이 바위에다가 또 나무에다가 계속 묶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형들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한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이 반쪽이는 또 아주 꿋꿋하게 바위도 번쩍 들어다 어머니 뭐 쉬세요. 나무도 번쩍 들어다 어머니 나무 아래서 쉬세요. 이렇게 집에다 가져다 놓고 또 형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세 번째 형들은 반쪽이를 호랑이가 나타나는 깊은 산 속에다가 밧줄로 묶어가지고 버려두고 갑니다. 뭐 물론 뭐 호랑이 잡아가지고 호랑이 가지고 벗겨서 나중에 이제 뭐 부자 영감 딸하고 결혼도 하긴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이렇게 기운이 센 반쪽이가 형들이 번번이 자기를 묶어놓는데도 형들에겐 덤비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이건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아무리 미워도 이제 같은 형제고 이제 가족이 엄마랑 형들밖에 없으니까 싸우기 싫었을 수도 있고 이제 엄마를 되게 많이 챙기더라고요. 반쪽이가.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형들과 의도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형들은 출세를 한다고 나갔지만 이제 반쪽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 시기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엄마를 챙긴 거죠. 바위도 들어다가 이제 쉬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형들은 자신을 버리려고 하고 반쪽이는 그런 형들과 싸우려 들지 않고 그래서 형들 진짜 나빠요. 그리고 이제 의좋은 형제하고 이렇게 나란히 읽으면 의좋은 형제하고는 뭐 너무 비교가 돼요라는 얘기는 사실 정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아이들에게 근데 내 동생이 반쪽이야. 그러면 너는 반쪽이를 데리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 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면은 사실 아이들도 쉽게 선뜻 나는 반쪽이 데리고 다닐 거예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입장 바꿔서 남을 비난하는 그런 쉬운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반쪽이라면이 아니라 내가 형이라면 또는 내가 누나라면 나는 반쪽이 같은 동생을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가 반쪽의 누나나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동생이 힘도 세고 막 똑똑하고 마음씨도 아무 착한데 정말 이렇게 외형상으로 심한 불구가 있다라면 얘 내 동생이야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를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노래 한 곡 잠깐 들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들어볼게요.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형제 자매가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이건 둘이나 셋이건 가족, 형제 사이에 서로를 아끼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있느냐이죠.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앞가림만 잘 하지 말고 옆 사람도 잘 지내고 있는지 챙겨주는 마음이 이 가을에 무르익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이야기들이 노래 가사처럼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는지, 누구의 가슴 위로 실려갈 수 있을지 문득 궁금한 가을날입니다. 안치환의 귀뚜라미 들려드리며 저희는 물러갑니다. 통통 라디오에서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티스토리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귀뚜루
Communication.